2022년도 한국경제 대전망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산업 중에 하나, 600만 명이 주주인 바로 이 종목, 삼성전자. 저희 애증의 반도체 업황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로 오랫동안 베스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현대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이신 노근창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또 뵙네요. 네, 그러네요. 거의 10년 만에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이에 센터장님께서 또 예.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장을 하셔서 저도 그래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대가 높으신데 예, 예. 애증의 반도체다라는 얘기를 예. 센터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듣고 고민이 많으셨던 한 해였죠. 올해 좀 고생 좀 했죠, 저도. 왜냐하면 연초에 너무 급하게 반등을 해서 야, 이거 실적 나오기 전에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제일 믿었던 서버가 이제 연말까지는 저는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6월 말에 협상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4분기부터는 가격이 쉽지 않겠구나 했는데 너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여러 시장 참여자들과 일부 이제 리서치 하우스들이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예.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뭐 어쨌든 결론은 다시 투자 심리는 좀 회복이 된 것 같고, 또 실제로 삼성전자 실적이 나쁜 건 없거든요. 뭐 4분기도 반도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1, 2분기는 뭐 디램 가격도 좀 더 하락하고, 두 번째는 이제 비수기 영향 때문에 좀 이익은 감이 가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우려하는 그 정도의 뭐 이상한 사이클은 아니고요. 그냥 서로 이제 협상 내고 사이클 정도 좀 이제 지나면서 또 우리가 늘 강조하는 이제 지금은 사실 친환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의 그 저전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도체 회사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10만 대씩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가 많은데 365일 동안 전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쿨링 시키기 위해서도 뭐 냉각 장치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전력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데이터 센터만 사용하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전기를 요즘 좀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책임도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CPU랑 GPU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 되면 훨씬 더 고성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해줄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저전력으로 가는 거 말고는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이런 산업의 변화를 좀 시장이 인지할 것 같아요. 즉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전력 소모가 적은 DDR5 아니면 SSD 중에서도 뭐 PCI 5.0 기반으로 좀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수혜는 사실은 뭐 삼성 하이닉스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반도체 회사들도 이 ESG 경영을 해야 되겠군요. 예, 반도체 회사들은 사실은 자체적인 공장의 ESG를 노력하는 거고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사실 ESG 경영할 게 데이터 센터하고 이제 반도체 공장이 어쨌든 365일 동안 이제 어떻게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할 게 조금이라도 전력 소모를 좋은 전력 효율성이 좋은 반도체로 교체를 하는 게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했던 게 말씀하셨던 DDR5와 같은 이슈인데 말씀 속에서 이 메타버스나 새로운 성장 산업이 이제 계속해서 확장세를 가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나쁠 수가 없다라는 게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논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나쁠 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좀 경험이 생길 것 같긴 하지만 1차 경험에서 이제 트라우마가 좀 있으니까 2018년에 59조 이익을 내다가 이제 그 다음에 27조로 이익이 삼성전자는 그래도 반으로 줄었지만 하이닉스는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하게 좀 감해도도 유발하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고, 어쨌든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이제 세 번째 이제 사이클로 갑니다. 1차에서 2차, 세 번째 사이클은 당연히 좀 더 플랫폼에 어떻게 보면 성능도 높이지만 또 친환경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사이클은 반도체 성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능도 중요하고 뭐 속도든 뭐 여러 가지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저전력을 구현해야 되니까. 근데 CPU, GPU에서 그걸 걔들이 좀 훨씬 더 일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일을 덜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좀 하면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 저는 메모리 반도체 말고는 당분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격 프리미엄이 있더라도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제 당연히 채택을 할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2022년에는 좀 인지할 때 과도한 디스카운트가 조금은
좀 할인율 자체가 좀 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지금 시크릿컬한 워낙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의 어떤 하락 사이클이지만 그 하락의 폭이 좀 줄어든다. 예, 예. 라서 내년에 기대를 걸고 예.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반기는 이제 블렌디드 ASP라는 게 있습니다. DDR4 가격이 이제 하반기부터 하락을 멈추더라도 DDR5 비중이 10에서 30% 가면 이게 보통 DDR4보다는 한 40% 정도는 비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 프리미엄이 비싼 제품 비중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평균 판가는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년 하반기 가격 반등은 뭐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제 변수가 있는 거는 어쨌든 X86 CPU 시장의 마켓시어 92%가 이제 인텔이거든요. 인텔이 D램과 CPU가 보통 같이 교체를 해요. 서버 마더보드에서 CPU하고 D램을 동시에 교체를 해야지 그 성능이 네.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모든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은 인텔이 제때 CPU가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이 제품이 내년에 정말 제때 나오느냐, 내년 상반기에 제대로 출시돼서 D램 수요를, 교체 수요를 자극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체크한 서플라이 체인으로는 내년 4월에 이제 그 사파이어 래피 중에서 제일 하이엔드 모델인 익스트림 모델은 내년 4월 양산은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범용 모델 같은 경우에도 내년 6월 말에서 7월 초 양산은 일단 현재로서는 리스크는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예상했던 내년 하반기 DDR5가 중심이 된 D램 가격 상승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가시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가격 상승에 무게를 짓는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외국계 증권사들이 올해는 뭐 완전 겨울이라 그랬다가 이제 겨울 끝났다 그랬다가 예. 예, 일제히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예. 외국계 증권사든 뭐 수급적으로는 그들이 힘이 세죠. 공매도랑 같이 연동도 되는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뭐 우리 올해는 특히 많이 거론된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도 그들도 많이 틀려요, 사실은.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되게 그들이 얘기하면 마치 이제 이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기업체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렇군요. 그냥 수요처도 많지만 또 그들의 힘이 세지만 또 기업체들은 또 의미 있는 회사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협상하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2022년에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쪽 얘기만 너무 듣지 말고 그리고 한쪽 얘기 때문에 주가가 감해도 되면 그때는 너무 투려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이클이 짧은데 바로 또 업사이클로 갈 수 있거든요. 업턴으로 갈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맞아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너무 한쪽 얘기에 따른 주가 감해도는 항상 기회일 수 있다는 걸 꼭 인지해야 되고 물론 그 전제 조건에는 밸류에이션이 또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싸지니까, 되겠지만 예. 우리 또 삼성 하이닉스가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9만 원대까지 갔을 때는 내년도 기준으로 어쨌든 PBR 한 배 이하기 때문에 한 배 정도면 이렇게 사이클이 짧은 산업은 항상 한 배에서는 기다리면 다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네, 예.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예. 상태라고 그리고 하죠. 뭐 여러 번 우리가 사이클을 경험했지만 한 배까지 빠지면 왜냐하면 이게 아주 긴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10년 단위로 수요 공급이 변하고 제품이 교체하는 게 아니라 한 뭐 짧으면 1년, 길면 2, 3년 단위로 제품이 이제 교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단에서는 정말 오히려 항상 기회였다. 아마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예. 그게 언젠가요? 그게 올해 이제 한 올해 초에? 특히 모 증권사에서 뭐 예. 겨울이 온다고 했을 예, 때 예. 그때 하이닉스가 이제 9만 원 초반까지 빠졌죠. 예. 그러니까 뭐 PBR로 봤을 때는 한 배를 크게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때는 뭐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때 이제 용기를 낸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던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말씀처럼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가 훨씬 더 냉철하고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게 수급을 좌우한다라고 인식을 하셔서 예. 아마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 많이들 공포를 느끼셔서 매도를 예.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예. 뭐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다. 꼭 거기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말아라. 예. 라고 저희 센터장님께서 예, 예. 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램 시장의 1, 2등은 삼성 하이닉스고요. 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정보가 훨씬 더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국내 증권사 보고서를 더 열심히 봐야겠다. 그러니까 뭐 약간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우리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대만 회사거든요. 대만의 의미 있는 디램 회사는 마이크론 타이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들도 되게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삼성 하이닉스를 커버하는
세계 1, 2 DRAM 회사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 애널리스트들도 어쨌든 되게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 접근한다면 어쨌든 좀 더 마음이 좀 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반도체 보고서를 저희가 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네. 그렇다면 저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가 굉장히 그 사이클한 종목인데 그 예. 사이클이 짧아져서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예.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박스권 매매라는 게 뭐 얼토당토 않은 소리입니다만 예. 실제로 좀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된 그렇게 접근한 감이 분도 있는 것 많은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디램 때문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제 변동성을 이제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자자들도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변동성의 원인이 결국은 메모리에서 나오는 거고, 그 메모리의 이익을 메모리에서 번 돈을 가지고 변동성이 적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죠. 그게 이제 파운드리를 필두로 한 시스템 LSI 쪽이고, 근데 그쪽의 성과가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디램이 미워서 비메모리가 좋아지는 거를 아직까지는 예면하는 것 같고, 근데 디램이 좋아질 때는 그 예면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반전이 돼서 이렇게 TSMC 대비 할인이 돼 있어서 하면서 다시 물론 연초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네. 올 초에. 예. 근데 지금은 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년이 되면 다시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기회 요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변동성 매매 아직은 뭐 나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특히 메모리의 이익 기여도가 주는 시점에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도 뭐 조금 더 중기적으로는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변동성이 줄어든 것 그리고 뭐 엄청난 호재보다는 예. 우리가 걱정했었던 반도체 어떤 하락 사이클이 좀 멈추고 예. 그 폭이 좀 줄어든다라는 예. 것에 우리는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TSMC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바이앤홀드 한 사람이 이겼거든요. 물론 TSMC는 트레이딩도 좀 재미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도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아직까지는 길게 봤을 때는 그게 맞았지만 디램만 놓고 보면 변동성에 어떻게 보면 통한 이익 극대화가 단기적으로 좀 유효했던 거고, 근데 2022년부터 후반부터는 그런 잦은 트레이딩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도, 근데 그러려면 이제 파운드리랑 LSI가 많이 좀 내년에는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되고, 양적인 성장은 내년에도 가능합니다. 27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 매출액이 나올 것 같고, 네. 영업이익은 이제 한 5조 정도 나오면 그 시스템 LSI랑 파운드리 합쳐서 그러면 정말 이제 그때부터는 잦은 매매보다는 좀 큰 산업의 방향성과 삼성의 이제 시장 점유율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바이앤홀드 전략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되게 구사할 만하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노근창 센터장님 600만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주식을 계속 홀드해라. 라고 조언을 하신다고. 네, 아니, 좋은 가격에 정리해도 사서, 되겠습니다. 네, 좋은 가격에 사셔서 네. 홀드하는 전략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좋은 가격입니까? 지금- 10만전자 갑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내년 1월 말에 있을 1분기 디램 협상 가격의 색깔까지는 확인하려는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확인 전에 너무 빨리 가면 또 매도가 나올 거고, 확인 전에 너무 빠지면 또 그래도 내년 하반기를 보고 또 매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를 뭐 저희가 본다면 저희가 제시하는 뭐 목표 주가 10만 원 정도는 뭐 꼭 내년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 이슈는 어떨까요? 삼성전자와 지금 현대차가 손잡고 차량용 예. 반도체 이슈를 이제 자체 해결하겠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에서 이제 크게 축을 세 가지를 보면 센싱하는 반도체가 있어요. 이미지 센서를 필두로 한. 두 번째가 이제 컴퓨팅 반도체가 있습니다. 엑시노스 오토 같은. 그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팅 반도체가 있는데 액추에이팅 반도체는 삼성도 없습니다. 그거는 협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의 공급난은 다 액추에이팅 반도체입니다. 사실은 MCU 쪽에서 구동 MCU 쪽에서 주로 공급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업한다고 해서 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센싱 관련된 뭐 이미지 센서든 아니면 컴퓨팅 관련된 뭐 엑시노스 오토든 물론 현대차는 뭐 엔비디아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컴퓨팅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향후에는 삼성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원화가 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 자율주행이 됐을 때는 이제 이런 액추에이팅 센싱, 그다음에 컴퓨팅 간에 아주 빠른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과 진호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디램의 역할이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 부분은 또 삼성이 의미 있게 좀 뭐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의 부품난은 사실 액추에이팅 쪽
MCU 쪽이기 예. 때문에 이쪽은 이제 두 가지 앵글에서 지금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고요. 첫째는 이제 MCU 회사들이 이제 그 파운드리 회사한테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NXP든 르네사스든 이런 회사들이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TSMC가 또 설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공정들이 이제 실제로 아웃풋이 나오는 시점이 내년 뭐 하반기는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좀 해소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전력 반도체 쪽인데, 그냥 전통의 전력 반도체, 네. 전통의 뭐 4세대 전력 반도체는 아니고요. 전통의 전력 반도체는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쉬 같은 경우에도 12인치 팹을 지었고,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스트리아에 또 12인치 팹을 지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또 신규 12인치 팹을 지었고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공장들이 또 가동되고 아웃풋에 기여하는 시점이 내년 2분기 정도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정도 되면 그 조금은 저는 의미 있게 좀 해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늘 센터장님과의 인터뷰는 시간이 짧아요. 예. 그 증권사에서 내년 시장 전망 보고서들을 쫙 놓고 유망 산업을 보니까 예. 맨 앞단에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예, 예. 뭐 사실 늘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매년 그랬습니다만 예. 내년은 더 의미 있게 보이는 게 올해 너무나 힘든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예. 증권사들도 그래도 여전히 가장 최선호 업종으로 반도체를 꼽고 있는 것에 저는 상당한 의미를 좀 예. 부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기관 쪽에서 계실 때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 보이십니까? 뭐 사실은 되게 비중을 많이 줄여놨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10월 달에는. 근데 11월 달에 저도 이제 고객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하고 물론 제가 리포트를 좀 먼저 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시장에다 알렸어요. 너무 감해도 된 것 같고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디램 가격이 빠지긴 하는데 예. 낮은 환자지수로 빠질 것 같고 내년 1분기도 되게 소프트 랜딩 할 것 같다.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크다 하니까 약간은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비중을 조금 높여가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상반기만큼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관 투자가들도 내년 1월 말에 그 1분기 디램 가격의 색깔을 좀 확인하고 그때부터 좀 의미 있게 더 비중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물론 색깔이 생각보다 안 좋으면 지금보다 뭐 줄이지는 않겠지만 예. 거기서 좀 늘리는 시기를 고민할 수는 접을지는 하겠지만 생각보다 내년 1월 말에 1분기 디램의 수급이 괜찮으면 뭐 그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비중을 많이 높일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올해 상반기 한 5월, 6월 정도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비중 줄인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고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비중을 더 실을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저희로서는 그런 기관들의 수급이 호전이 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전략 세우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한국 경제 대전망 오늘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대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노근창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네.